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불일불교대학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 봤던 분 혹시 한번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반 정도 되시네, 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실 거고 이제 절반은 보신 분들이신데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나이도 별로 안 먹은 것 같은 스님이 나와서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소개를 좀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서울 동국대학교 그 선학과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자홍이라고 하고 제 전공은 이제 석사 같은 경우 티베트 불교 관련해서 제가 전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자랑은 아니고 특수한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10대 때 어릴 적에 제가 인도 티베트 사찰에 좀 출가했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찰에 출가해서 티베트 스님으로 좀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어를 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티베트어를 워낙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티베트어를 하는 게 좀 제 특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티베트 스님들 통역을 좀 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송강사에서 이렇게 간혹 저 보신 분들은 제가 티베트 스님들 법문 통역하고 이런 거 한번 보신 경우도 간혹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티베트 스님 모시고 이제 공부를 좀 짬짬이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깊은 수준의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직 저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저도 학생이지만 그래도 뭐 제가 전공자로서 일반 분들보다는 좀 더 아니까 제 아는 거를 조금 여러분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드린 교재를 받긴 받으셨죠. 예, 근데 교재 내용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하긴 할 건데 이 교재는 제가 이거는 거의 연초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썼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뭐를 할지를 약간 감이 안 와가지고 일단은 아무거나 만들었어요. 사실 교재를요. 요거 하면 좋겠다. 근데 막상 이제 강의를 할 때 준비를 해보니까 이 내용도 좋은데 조금 다른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좀 겹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약간 재탕이 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착각을 한 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게 제가 학교에서는 보통 PPT가 그냥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오면서 그냥 꼬지만 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절에서는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됐네요. 제가 까맣게 생각 못했어요. 워낙 그냥 늘 이게 있으니까 학교에는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원래는 좀 이게 제가 써온 원고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좋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고가 있어도 우리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연령대상 또 있어도 안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차피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시간을 좀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잡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초과가 되더라고 시간이요. 그래서 초과 안 되게 진행을 하고 싶고요. 이제 오늘은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티베트 불교 역사의 초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는 뭐 고구려 소스리만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우리 국사 시간을 배운 거대로. 근데 뭐 중국 불교는 대충 알고, 그죠? 뭐 구마라지 스님이 어쩌고, 삼장법사 스님이 어쩌고만 그냥 있으니까. 근데 티베트 불교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낯설죠. 아직까지는 낯설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대먹은 불교인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티벳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물론 이제 티벳이나 뭐 북인도 히말라야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그 지식적인 걸 알고 듣는 건 다르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더 남으면은 이제 남는 시간에는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화의 내용이지만 알고 가시면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판서도 있긴 한데 이거 해도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글자가요, 그죠?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아니요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서 해도 오케이. 판서 그러면은 자 한번 그럼 제가 써온 이 원고를 뭐 읽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좀 말을 만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티벳이라는 대륙고 여러분 티벳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 지역인지 아시죠?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겠구나. 이거 뭐 크게 대충 그려드릴게요. 인도는 다 아시죠? 인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역삼각형. 인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있고, 여기 중국 있고, 뭐 여기 동남아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있죠. 예, 정말 대충 그린 겁니다. 위치만 대략적인. 원래는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죠? 세계 지리. 예.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자 이거 인도죠, 인도. 자 인도고 여기가 티벳이거든요. 자, 티벳은 땅이 엄청 높아요. 예, 티벳을 세계의 지붕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그 지각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뭐라고 하더라? 판 구조론이라고 그러죠. 판 구조론. 예,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구가 그냥 통째 땅덩어리가 아니고 실제로 조각이 이렇게 나 있다 그러죠. 예, 퍼즐처럼 조각이 막 나 있어가지고 이 조각들끼리 부딪히면은 뭐 지진이 나고 벌어지면 뭐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판 구조론 그러는데 여기가 판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인도 대륙 아래로 이렇게. 제가 뭐 그림을 알아보기는 못 그리네, 그죠? 자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 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막 올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올라온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밀려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높게 올라가니까 이게 세계의 지붕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지역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히말라야 뒤쪽에 있는 이 티벳 이 고원도 평야지대였는데 밀려 올라가가지고 이게 엄청 위로 떠 밀려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티벳이라는 고원지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아시면 티벳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다시. 원래 우리 지질학자들 하는 말로는 원래 티벳 고원 상당수가 다 물속에 있었답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4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이제 아시아 대륙에 딱 충돌을 하면서 아시아 대륙 밑으로 이렇게 딱 미끄러 가면서 그 해저가 위로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탁 하면서 올라오면서 히말라야가 나오고 티벳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한민족의 시초를 단군 신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곰이나 호랑이나 마늘을 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하죠. 그죠? 자, 티벳도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어요. 티벳 민족의 전설. 자, 티벳 같은 경우는 티벳의 수호신 그러면 뭐냐? 티벳의 수호신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관세음 보살의 민족, 관세음 보살이 지켜주시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뭐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티벳 전설에 따르면은 처음에 티벳이 생겨났을 때 그 땅에는 인간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오로지 원숭이 한 마리랑 그 다음에 여자 야차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컷 원숭이랑 남컷이 아니죠. 수컷 원숭이랑 그 다음에 암컷 야차가 있답니다. 야차는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죠. 왜 야차 같다. 야차라는 게 이제 요새는 안 쓰지만 옛날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물경에 많이 나오죠. 사람 잡아먹는 이제 몬스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가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인 게 관세음보살은 여자 아닌가? 여자. 자, 이거는 중국은 그렇죠.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여자로 많이 묘사를 해가지고 뭐 할머니나 뭐 여성으로 많이 이렇게 화연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는 남성에 가깝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남성에 가까운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이고 우리도 뭐 사실 우리 관음절에 보면 이렇게 수염 나 계시잖아요. 턱수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남성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 원숭이가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신인데 항상 이제 동굴 속에서 명상을 이렇게 했대요. 딱 동굴에 앉아가지고 항상 참선을 딱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 반면에 이 여성 야차는 이 암컷 야차는 야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난폭하고 아주 욕망이 강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욕망이 강하고 이렇게 좀 아주 성격이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요. 야차잖아요, 야차. 종이 달라요. 또 이렇게 하면 막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거를. 자, 이 맥락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간 그 야차가 혼자잖아요. 짝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울음이 난 거예요. 하루는 막 슬퍼서 왜 나는 짝이 없냐? 나의 짝을 달라. 막 이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천하의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다. 나는 솔로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니까 그 원숭이가 다 동굴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 원래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많으니까 딱 듣고서 야, 저 야차가 너무 불쌍하다. 저 야차를 내가 구제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서 이 원숭이가 이 야차를 만났대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이제 짝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자식들은 이제 꼬리가 없는 이제 자식이 나왔대요. 6명이. 그래서 이 6명이 바로 이제 티벳인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제 전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그러시는군요. 제가 이거 동대에서 강의할 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뭔 황당한 얘기냐 이러면서 쳐다보던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고사님들은 다 이제 거사님들은 그렇구나 이러시잖아요, 그죠? 원래 전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곰이나 호랑이는 뭐 그죠? 그거나 이거나.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얘기의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티벳 민족의 두 가지 성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인들은 뭐라 하느냐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야차의 잔혹성이 둘 다 자기들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불법을 알기 전에는, 부처님 법을 알기 전에 티벳 민족들은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족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티벳 스님들도 하신 얘기예요. 원래 티벳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막 전사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피를 묻으면 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목 민족들이니까 아주 사납고 아주 강인한 전사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함부로 이제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그런 매서운 민족이었는데, 이제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비심을 가진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제 아주 불교 국가가 된 거죠, 티벳 민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티벳 민족의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그 원숭이와 그 다음에 이제 야차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티벳 민족의 어떤 본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하튼 자,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해서 화신을 통해 가지고 티벳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속 티벳 민족을 돌봤다고는 합니다. 돌봤는데 돌봤어도 티벳 민족이 처음에는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기 그릇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이렇게 약간 멀리서 보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불교가 이제 한참 뒤에 들어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벳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게 티벳 민족의 시초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벳 사회의 시작.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주몽, 고주몽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동명성왕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역거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삼국시대 보면은 신화로 시작을 하죠. 그 왕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티벳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티벳의 신화에 따르면은 티벳 민족의 최초의 임금은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인도에서 왔는데 평범한 모습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푸른 눈썹에 이제 손가락에 물갈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괴물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 원래 인도에 보면 부처님을 묘사할 때 32사 80종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인데 물갈퀴가 있는 걸 나오세요. 그러니까 물갈퀴가 이게 뭐 이렇게 외계인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인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신성한 존재의 어떤 상징으로 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지금이랑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근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뭐 일설에 따르면은 뭐 인도에 이제 마하바라타라는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바라타가 이제 판다와와 그 다음에 이제 꾸루족의 어떤 뭐 그 전투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하바라타의 전투에서 한 신을 따가지고 만든 내용이 그 유명한 바가바드기타죠. 그래서 바가바드기타가 이제 아르주나, 판다바족의 왕자의 아르주나가 자기 마부인 크리슈나와 대화를 한 내용이잖아요. 크리슈나는 이제 비슈누의 화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제 힌두교의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도와 힌두 철학의 이제 가장 경전이죠. 그래서 바가바드기타라고 하죠. 굉장히 뭐 좋은 우리 불교에도 많이 영향을 준 내용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티벳 설화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티벳 최초의 왕이 이 꾸루와 판다와 이 마하바라타 전투의 난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티벳의 역사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 역사서 중에 적서라는 게 적서, 그러니까 레드 애널이라 그래가지고 붉은 책이라는 책 뜻인데, 이 붉은 책 적서라는 책에 보면은 원래는 이제 뭐 꾸루족의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지고 판다바드 지고서 이제 도망쳤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간 이 왕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북쪽에 남쪽밖에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히말라야를 지나온 거예요. 지나올 때 여장을 뭐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막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이나 어떤 집을 만들지 못하고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하늘을 딱 가리켰대. 이렇게 하늘을. 아, 저쪽에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티베트인들을 보고서는 아,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아, 이분은 신의 아들이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옹립을 했대요. 아, 우리들 왕이 되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티베트인들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은 인도에 많이 유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티베트는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으니까 뭐 중국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인도 문화도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티베트인들의 본인 정체성은 인도에 많이 연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뭐가 왔다 생각 잘 안 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티베트 불교의 연원은 철저하게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 법문하실 때 들으면은 티베트 불교의 정체성은 인도 나란다에 있다 얘기를 하시지 중국 불교에 있다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실제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분의 이제 이름을 야띠 젠뽀 왕이라고 합니다. 야띠 젠뽀 왕, 야띠 젠뽀 왕. 그래서 야띠 젠뽀라는 게 이제 뭐 야띠라는 게 이제 목에 뭐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가지고 이런 힘이 됐다 뭐 그럽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야띠 젠뽀고, 이분이 이제 티베트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신화적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티베트에서 최초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 전까지 티베트에 건물도 없고 동굴 살고 있었는데 집을 짓는 거 알려주고 인도의 문명을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왕조를 이제 얄룽 왕조랍니다. 얄룽 왕조. 티베트 최초의 고왕조인데, 이 얄룽 왕조가 이제 얄룽 계곡의 짱뽀강이라는 지역에 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티베트 이렇게 고원을 보면은 요 남쪽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수도가 있어요. 라싸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라싸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티베트 발음은 라싸입니다. 라싸. 외국인들은 이제 라싸라 그러는데, 그 라싸의 남동부에서 한 55마일 떨어진 곳에 이제 짱뽀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얄룽 계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 짱뽀강이라는 강이 이제 그 라싸의 어떤 문명의 그 기반이 됩니다. 원래 모든 도시는 이제 강이 있어야지 도시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짱뽀강 유역의 도시가 라싸가 생겼는데, 그 라싸보다 좀 남쪽에 있던 도시라는 겁니다. 얄룽 왕조의 그 수도가.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얄룽 왕 최초 왕이 이제 이 짱뽀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야띠 젠뽀 왕이다 이 얘기고요. 여하튼 야띠 젠뽀 왕은 전설적인 왕이라 가지고 죽을 때에도 그냥 안 죽고 하늘의 밧줄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거의 뭐 동명성왕급이에요. 동명성왕 이름들도 뭐 하늘에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이때 왕들은.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6대 왕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8대 왕 때에는 이제 밧줄이 잘려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은 이제 얄룽 계곡에 있는 이제 꽁뽀라는 곳에 그 왕묘에 매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왕묘가 있는데 이게 역사가 거짓이 아닌 게 실제 이 왕묘가 발굴이 몇 개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 얄룽 왕조가 있었고 이제 이 왕들도 있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게 얄룽 계곡의 창계라는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불교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티벳에. 그래서 티벳 토속 종교인 변교라는 약간 우리 샤머니즘 비슷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속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우리나라 이제 무속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변교의 추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변교는 뭐 이제 조직화된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토속신들 숭배하고 막 약간 이제 뭐 자연 정령들 숭배하고 약간 이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랬다 그러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학자들의 미스테리가 이 왕들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왕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이제 이 나라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을까? 요거는 좀 의문이라고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 왕들은 사실은 북쪽에서 온 철기 민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연구는 아직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비슷했을 거라고 대충 예측이 되죠. 다만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와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얄룽 왕조 왕들이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젊어서 요절하거나 이렇게 막 잘 죽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막 누가 죽임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 가야 때 삼국시 때 불교 도입 전에 순장을 했었죠. 왕이 죽으면은 왕이 타던 말이나 뭐 왕의 물건 그다음 주변 사람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티벳 고왕조입니다. 고왕조. 자, 그렇게 하다가 자그마치 6세기가 돼서야 이제 티벳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얄룽 왕조가 초반에는 이제 그 라싸 그 밑에 짱뽀강 유역에 있던 조그만 나라였는데 점차 주변 부족들을 다 복속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티벳 통일 왕조가 생겨납니다. 이거를 이제 티벳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거를 우리는 익숙한 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책 보면은 토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토번.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제 같은 경우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흑치상치를 이제 당나라에서 데려가서 그 토번 제국에 맞서 싸우기 용병으로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토번 제국이 전성기에는 장안까지 공격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게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불교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기원전 3세기경에 그 당시에 이제 아쇼카 대왕이 나타났죠, 인도에서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이제 마우리아 왕조를 통일하고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우고 불교를 이제 전 인도에 보급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남북으로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불교를 또 포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굉장히 여러 이제 승가 대학들, 이제 나란다를 위시한 그런 승가 대학들이 인도 전역에 특히 북인도 쪽에 많이 건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교가 북으로는 카슈미르, 뭐 길깃, 벨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막 전파가 되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무역로인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전파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유명하신 이제 뭐 파미르 고원 이쪽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타클라마카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북으로 나구로 막 전파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 원래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실크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남북을 전해 접근할 때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쪽으로는 샨샨, 코탄 왕조로 전해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는 뭐 카라시아그르, 쿠차, 카시가르 이런 도시를 통해 전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런 곳들은 다 이제 인도 문화 영향을 받았고 이제 불교 문화를 이제 아주 융성하게 부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상당히 중국 통치에 많이 있었죠. 예, 이렇게 있었다 그러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티베트 민족도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불교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점점 퍼지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가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뭐 승려들도 있고, 뭐 불경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떤 선진적인 종교를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에 보면은 티베트 민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되게 안 좋게 묘사가 돼 있어요. 티베트 병사들이 붉은 얼굴의 병사라고 묘사를 하는데 황토를 얼굴에 발랐대죠. 황토를. 아마 막 타고 이러니까 발랐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무서워 보이려고 전사들이 막 뭐 바르잖아요, 얼굴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막 붉은 얼굴을 막 칠하고 사찰들의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파괴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보통 다 그런 게 이제 불교를 모를 때니까 와보면 이제 절에 가면 보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이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막 있잖아요. 머리 깎고 남자들이. 옛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인도를 이제 불교 멸망시킬 때 사찰 공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군사시설로 오해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사찰에 가보면 요새화돼 있고 이렇게 벽이 쳐 있고 안에 막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황금 불상도 훔쳐오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민족도 초창기에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몇 세기 지나면서 오히려 아주 독실한 이제 불교 민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6세기 초반이 돼가지고는 이제 티베트 군대가 티베트이랑 중국 사이의 그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병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63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티베트이 중국을 공격을 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영토를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이 원래 다스리던 유목 민족들의 그 토지들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다 빼앗기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중국이 서쪽의 영토를 다 잃어버립니다. 티베트에 뺏깁니다. 그래서 서장 지역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의 이제 간수성, 스촨성, 원난성 북부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티베트 제국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되느냐? 중국 황제가 이제 얄룽 그 왕조의 그 티베트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티베트이 중국에 멸망해서 지금은 이제 망명정부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예. 오히려 거꾸로 중국 황제가 티베트 황제한테 조공을 바쳤다는 거.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장안을 또 763년에는 중국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장안을 공격을 해가지고 장안을 포위를 해버려요. 예, 그리고서 이제 뭐 이렇게 중국 황제를 뭐 이제 뭐 좌지우지할 정도 그 정도의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제 티베트 제국의 확장을 보면은 뭐 648년에는 인도로도 원정대를 파견했다 그러고 670년대에는 뭐 이제 코코노르 지역의 돌골족 있죠. 돌골 훈족을 공격했다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네팔 히말라야 남쪽 그쪽까지도 다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미얀마, 버마죠. 미얀마 위쪽 지방도 공격을 했고 예, 뭐 심지어 8세기에는 아랍의 이제 깔리프 아랍 쪽 있죠. 우리 중동 그 아랍에서는 티베트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오수스 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공격해오는 걸 걱정을 했다 그래요. 서장 민족이 아랍까지 지배를 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엄청난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티베트 제국이 확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불교랑 뭔 상관이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불교 전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자, 티벳의 역사에서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거는 이 얄룽 왕조의 23대 왕 때입니다. 23대 왕. 예,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73년도에 이제 즉위했던 왕인데, 예,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토토린 야젠이라는 왕입니다. 토토린 야젠. 그래서 뭐 이름이 뭔 뜻이냐고 저도 모릅니다. 뭐 옛날에 하던 이 사람들이 래가지고 무슨 뜻이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뭐 이름이 있었겠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래 가지고 이 왕들의 이름이 불교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는 이제 뭐 스님들이고 다 법명이니까 불교 이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세 이런 거 보면은 이름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 법흥왕, 진흥왕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이름 갖다 쓰잖아요. 티벳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 전설에 따르면은 어느 날 왕궁의 지붕에 불교 경전들이랑 관세음보살님이 가피하신 뭐 살인지 뭐 또 성본지 이런 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경전을 딱 꺼내보니까 왕궁에 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왕이 지시를 한 거죠. 저거 뭐냐 가지고 내려와봐라. 가지고 내려왔더니만 뭐 경전 같은데 죄다 인도 범어 산스크리트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궁에 그 누구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일설에 따르면은 그 왕이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이게 이제 인도 경전인 것을. 근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 티벳이 불교를 들여올 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요래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밀어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 이제 이게 공식적인 기록에서 최초로 티벳 역사에 이제 불교가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예. 근데 뭐 이때까지도 불교가 어떤 공인되고 불교가 들어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그냥 불교에 대해서 접했다. 이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대가 뒤로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얄룽 왕조의 33대 왕이 즉위를 합니다. 33대 왕. 바로 그 유명한 정복군 중에 송젠 간포 왕이 즉위해요. 송젠 간포 왕. 이 송젠 간포 왕은 티벳의 이 제국 시대에 3명의 법왕이 있다 그래요. 최기알이라 그래가지고 이 불법을 홍포한 아주 불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의 왕을 두는데 첫 번째 왕이 송젠 간포고 그다음 후시대지만 티송 대젠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티렐바젠이라는 렐바젠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이 이제 3명의 3법왕 그래가지고 티벳 역사에서는 불교를 이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셋 다 되게 또 뛰어난 정복 군주기도 했고 되게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신라의 법흥왕 이런 약간 비슷한 분들이죠. 법흥왕도 뭐 얼마나 법을 많이 불법을 했으면 이제 법흥왕이라 했겠어요. 그런 어떤 왕들인 거죠. 자, 이 송젠 간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티벳에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벳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티벳 불교 역사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위해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불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기독교로 치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인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후대 역사가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였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불교니까 이제 불교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여러 업적을 세웠는데 군사력을 엄청 키워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막 정복을 하다가 특히나 이제 티벳의 현재 서부 티벳 지역에 있는 샹슝 지역을 이분이 정복을 했습니다. 샹슝 지역. 그래서 샹슝 지역을 보게 되면은 기원 후에 이제 500년에서 650년까지 존속했던 티벳 서쪽에 있던 사막 고원지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샹슝 지역이 티벳 역사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샹슝 지역을 정복한 게 이분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 뭘 했느냐? 원래 짱뿌강 유역에 얄룽이라는 곳에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얄룽 왕조였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티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왕도의 역할을 하는 라싸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내성에서 이제 그 평양 천도한 거랑 비슷한 어떤 급의 역할이에요. 평양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후대에 계속 어떤 왕성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이제 이 라싸가 이제 티벳 문화의 중심지로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궁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젠 간포 왕이 라싸에 이제 왕궁을 세웠는데 그 왕궁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달라이라마의 왕궁으로 유명한 뽀달라 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싸에 세웠던 그 송젠 간포 왕의 그 왕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뽀달라 궁이 세계의 뭐 7대 불가사를 불렸던 뽀달라 궁이 건설이 됩니다. 예, 그런 분이고요. 자, 이 송젠 간포 왕은 굉장히 이제 외래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라를 크게 세워보니까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티벳 민족이 좀 발전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삼국시대 때 보면은 중국 문명을 막 받아들이죠. 중국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막 스님들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송젠 간포 왕도 여러 나라에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공주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공주를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에다가 이제
네팔의 왕이 당시에 이제 암스 와르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암스 와르만 왕한테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 딸인 이제 부르쿠띠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부르쿠띠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네팔은 불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쿠띠 공주가 독실한 불교 신도여가지고 당시에 이제 부처님 상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상을 가져왔는데 이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상을 이제 모셔야 되니까 호수 한가운데에다가 이제 사찰을 건립하고 이 부처님 상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라모체라는 사찰입니다. 라모체사라고 하는데 라모체 사찰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또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시 당태종한테 보냈는데 근데 중국의 당나라 황제는 만만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요. 어찌 감히 오랑캐가 나한테 사절을 보내서 공주를 보내달라고 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첸칸보 왕이 그럽니다. 좋은 말 할 때 보내라. 자꾸 말이 길어지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웃기지 마라. 감히 중하의 대국에 감히 어디야 오랑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새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송첸칸보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금 갑옷을 입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당나라의 지금의 송주 지방까지 진군을 하니까 당나라 군대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뭐 상대가 아예 안 돼. 보니까 이 티베트 민족한테는 마을들의 다들 뭐 귀마의 달인들이니까 몽골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목소리만 컸지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성루 걸어 잠그고 이제 숨어서 막 응전을 하죠. 그러니까 송첸칸보 왕이 그럽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좋은 말 할 때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황제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주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성공주라는 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640년에 이제 문성공주를 보내는데 이 문성공주가 이제 당시에 이제 부처님 상을 하나 가져갑니다. 근데 이 부처님 상은 성불 하신 다음에 부처님 모습이 아니고 태자일 때, 아직 부처님 왕자이실 때 젊은 모습의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젊은 부처님 상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라싸의 뚠랑이라는 지역에 사찰에 안치를 하는데 이 뚠랑 사찰이 나중에 조캉사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캉사원은 이제 티베트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캉 사찰이 그리고 있는 불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상이 조오 림보체라 그래가지고 이 조오라는 것은 이제 존귀한, 으뜸가는 이런 뜻인데 림보체는 보배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이라 그러면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이제 이렇게 숭상하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분들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 맹세를 할 때, 모에 걸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조오 림보체를 많이 거세요. 내가 조오 림보체에 걸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서양 사람 욕할 때는 막 할렐루야 욕하잖아요.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티베트 분들 욕할 때 이렇게 막 감탄사 뱉을 때 조오 림보체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오 림보체 돌봐주소서 뭐 이런 뜻이겠죠.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상이라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라모체랑 조캉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라싸 얘기도 좀 드리고. 자, 라싸가 티베트 수도인데, 자, 라싸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티베트어로는 hla사입니다. hla사. 자, hla라는 거는 이제 신이에요. 신.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hla사는 신들의 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티베트이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국 군대에서 멸망당해 가지고 이제 인도를 망명하기 전까지 티베트 수도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짱뽀강 유역의 얄룽 계곡에 수도가 있었는데 637년에 이제 송첸칸보 왕이 라싸로 수도를 옮겼죠. 그 이후로 수도 역할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처음에 수도를 옮기면서 이 송첸칸보 왕이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이 나중에 17세기에 제5대 달라이라마가 당시 티베트 왕을 하시면서 현재 형태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라싸의 그 명칭은 원래는 hla사가 아니라 라싸였다고 그래요. 라싸. R자 써가지고 RASA 라싸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염소들의 땅이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캉사를 짓고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제 신들의 땅이다 해가면서 이제 hla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hla사에 보면은 여러 아주 중요한 건물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참 뒤에 세워진 거긴 하지만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보면은 의과 대학도 있었다 그러고 잭볼이라는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여름 궁전 노르브닌카라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티벳에 이제 겔룩파라는 종파가 있죠. 그 겔룩파의 3대 사찰인 간덴, 대풍, 세라 3대 사찰이 다 여기 라싸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라싸라는 곳은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티벳이라는 불교 국가의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벳 분들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을 텐데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라싸까지 오체 투지를 하면서 순례를 오세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
라사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양 이런 느낌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땅인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연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라사는 신들의 땅이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사찰이 다 거기 모여 있고. 그러니까 성지인 거예요, 성지 라사 자체가. 그러니까 티베트 분들은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라사에 한번 가가지고 예경을 한번 예불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순례를 가는 게 아니라 삼보에 오체투지 한 번씩 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장갑 끼고 이렇게 막 절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라사라는 곳이 이제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 뭐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의해 관광지로 다 개발돼가지고 뭐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뽀달라궁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자, 뽀달라궁은 사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좀 작게 그릴게요. 자, 티베트 그 왕궁 보면은, 이제 산이 이렇게 돼 있고,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잘 그려요. 근데 이제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건물이 막 있어요. 하얀 건물 이렇게. 여기에 빨간색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흰, 여기 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뽀달라궁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검색해 보세요. 네. 이거 굳이 안 보여드려도 스마트폰에 포탈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네, 포탈라 치면은 사진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가 희고 위가 빨간색이에요. 자, 이 뽀달라라는 명칭은 여러분이 익숙하신 명칭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보타락가산에 나온 거예요. 보타락가산. 네, 우리가 보타락가산에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그죠? 문수보살은 오대산에 계시고, 그죠? 네, 남의 관세음보살은 보타락가산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타락가가 이제 티베트어로는 이제 뽀달라가 돼가지고 이제 뽀달라 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거사님들은 아실려나? 별로 안 계시고 거사님 별로 안 계시는구나. 그 무협지 보면은 백타궁이 나와요. 백타궁. 예, 그게 바로 이 뽀달라 궁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 화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관음의 화신이 계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궁전이 보타락가 산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형태로 만들어진 건 이제 17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고, 현재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죠. 제 14대. 현재 14대 달라이라마 스님이 1959년에 이제 망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도로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티베트 정부가 이제 여기 있었죠. 티베트 조정이 있는 곳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라사의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라사 약간 서쪽에 있어요. 북서부 쪽에. 요 외곽에 있는데 거기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이 이제 마르벌이라 그래가지고 홍산이라 그래, 홍산. 약간 붉은 산인데 그 산 위에 이제 백색의 건물이 있습니다. 흰색 건물이. 그래서 이 백색 건물을 이제 포상 까르뻑을 가지고 백궁이라 그래요. 백궁. 그래서 이 백궁은 1648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궁 내에는 이제 뭐 달라이라마가 이제 머무시는 어떤 숙소, 우리 침전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백궁에는요. 예, 그렇고 그다음 요 위쪽에 이제 홍궁이라고 해가지고 또 위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홍궁은 당시에 이제 뽀달라궁을 중축하셨던 5대 달라이라마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6대 달라이라마 발견될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환생자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섭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섭정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뽀달라궁의 총 높이가 13층이래요. 엄청 높죠. 13층 높이고.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지금 일부는 공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역대 달라이라마의 어떤 개인 공간이 있고, 뭐 내배인실, 홀, 법당,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스님들의 이제 탑들도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국가적인 어떤 법회를 여는 남계알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대로 이제 인도의 축소가 돼 있죠. 그래서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 가보면은 티베트 분들은 이제 왕궁이라고 부르죠.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그곳을. 근데 말이 왕궁이 조그만 이제 그냥 이렇게 건물인데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망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개인이 이제 집이 있고 그 집 옆에 조그만 절이 있는데 그 절을 남계알 사찰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제 뽀달라에 있던 남계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축소해가지고 이제 지금 인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뽀달라 같은 경우도 엄청 크고 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춥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러니까 8대 달라이라마부터는 여기에 1년 내내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노르브링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별궁에 가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인도에 노르브링카가 있는데 그 노르브링카는 이제 일종의 문화센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와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뭐 티베트 행화도 가르치고 이런 어떤 문화센터를 하는 역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어릴 때 이게 나옵니다. 뽀달라궁에 가셨던 이야기 가니까 막 본인도 방을 다 못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방이 많고 방마다 막 갈 수 없는 곳이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한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 이제 온갖 이제 불교 유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노르브링카 같은 경우는 연못이 있고 아주 이렇게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이제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뽀달라궁은
1594년에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특히 문화대혁명 때 티베트 문화재가 엄청 많이 파괴됐거든요. 다행히 뽀달라궁은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주원래 이분이 이제 말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수지 말자 제발 좀. 정말 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관광 수입을 엄청 벌어들이거든요, 덕분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쉈으면 이제 엄청 후회했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모체. 자, 라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송첸간바 왕의 중국 부인인 그 문성공주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 림포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젊을 때 모습을 만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모시기 원래 지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네팔 부인이 가져온 그 불상에 서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성공주 가져오신 그 불상은 라모체가 아니라 족항사로 가게 되고 족항사에 있던 불상이 이제 이 라모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모체에 있는 거는 조호 림포체가 아니고 이제 네팔의 그 분이 가져오신 그 불상이다. 이 불상 이름은 이제 미께 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께 부처님 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상이 거기 가 있고요. 네, 하여튼 그렇고 일단 족항사를 라모체 얘기 드렸고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원래 있는데 영상 보셨으면 이러셨을 텐데 지금 영상 없이 얘기하려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영상은요. 자,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송첸간바 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낭 사찰 세웠고 라모체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최초의 불상을 가져왔고 이렇게 불교를 뭐 공인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송첸간바 왕이 이제 호불군주였다 보기엔 좀 어렵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분이 뭐 이렇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불교에 대한 걸 많이 했다 그러면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니 깐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마니 파드미엄 진원에 관련된 밀교 문헌이 있는데 그거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첸간바 왕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썼는지 아니면 후대에 이제 가탁을 한 건지 좀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시대가 쭉 지나가지고 이제 송첸간바 왕 시대가 지나서 하는데 송첸간바 왕의 또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분 시대 때 현재 사용되는 티벳 문자와 티벳 문법이 완성이 됩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따르면 그 전에도 문자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이 많습니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이 송첸간바 왕이 이제 제국을 딱 건설을 해보니까 문자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톰미 삼보따라고 불리는 이제 학자 한 분을 이제 인도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 문법이랑 언어학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티벳에서 문자를 창제를 하고 티벳 문법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지은 이제 문법 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벳 철자법이랑 이제 문법을 다루는 티벳 송이 있는데 개송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사찰에서 티벳 그 어를 가르칠 때 이제 암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미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뭐 두에 들어온 단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제가 동대에서 티베트암 강의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거 좀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 톰미 삼보다 일대기도 재밌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톰미 삼보다 이분이 이제 송첸간바 시대의 인물이고 송첸간바 왕의 이제 아주 측근이고 재상이었는데 이분이 티벳 문자와 이제 문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얄릉 왕조의 38대 왕, 764년에 38대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티송 대전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이분은 아까 나왔던 이제 송첸간바 왕이랑 이분 후대의 랄빠째 왕이랑 같이 세 분이 티벳 제국 시대에 3명의 이제 그 법왕으로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도 이제 정복을 많이 해가지고 티벳 제국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뭐 장수왕 느낌이죠.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런 느낌으로. 특히 이분은 이제 763년에는 더 쳐들어가가지고 당나라 장안까지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분은 아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앞에 송주 이쪽이었는데 아예 더 들어가가지고 당나라의 수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당나라를 위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정복 군주였는데 동시에 이분은 이제 불교의 후원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뭐 많이 등장을 하고 본인도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도였다 그래요. 특히 이분이 뭘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왕권 강화와 함께 토속 종교인 벤교를 이제 누르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히 또 뭘 했냐면은 이제 사메사라는 사찰을 건립을 했어요. 사메사. 사메사는 아까 얘기했던 족항 라모체는 최초의 법당이죠. 근데 스님들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죠? 그냥 법당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초의 이제 스님들이 있는 승원, 그러니까 승려가 있는 사찰을 이분이 최초로 짓습니다. 그게 바로 티벳의
사메라가 불리는 사찰이죠. 사메사. 지금도 있어요. 사메사는. 그래서 티베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죠. 사메사. 자, 이 사메사를 짓고 인도에서 이제 샨타라시타와 빠드마 삼바와라는 두 분의 불교의 존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샨타라시타는 이제 불교 대학의 이제 스님이셨죠. 그래서 빠드마 삼바와 이분은 이제 밀교의 대법사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밀교에 아주 뛰어난 법사시고 어마어마한 신통력과 이제 이 법력으로 이제 변교의 신들을 조복했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후대 이제 닉마파, 티벳의 이제 4대 종파 중에 닉마파에서는 이제 개조로 이분을 승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죠.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빠드마 삼바 대사께서 이걸 쓰셨다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샨타라시타랑 빠드마 삼바 이분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 초청했던 분은 이제 이 샨타라시타 논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샨타라시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샨타라시타 이분은 티베트어로는 이제 시와초라 그래요. 시와초. 그래서 시와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적호 논사, 적호. 고유할 적자에 이제 그 호수호자 써가지고 적호 논사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벵갈 지방의 자호르라는 곳에 이제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란다에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쓰신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제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게 중간 장엄론, 이제 산스크리트로 마데야마카 랑까라라 그러는데 이제 중간 장엄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뜨바 삼그라 그래가지고 진실 서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따뜨바 삼그라라는 이제 두 개의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따뜨바 삼그라라는 책은 2646개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개송이라는 거 이제 시로 된 거죠. 이 시가 2646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장은 총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뭘 하느냐? 외도와 이제 불교의 여러 종파의 설들을 다 비교를 하고 다 논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은 뭐가 잘못되고 이 설은 뭐가 잘못됐고 굉장히 정교한 논쟁이 돼 있고 이게 그런 책이고 중간 장엄론은 이제 우리 이제 인도에 보면 이제 여러 불교의 학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설일체유부, 경량부,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학파, 그 다음에 중간학파 이렇게 4대 학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국에는 천태화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원래 인도에 이 4대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4대 학파 중에 중간학파 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후대에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이 샨타라시타 같은 분은 후대에는 이제 유가행 중간학파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유가행파라는 건 유식학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가행이라는 건 이제 요가행을 하는 수행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의 수행자들이 본인들을 스스로 이제 유가행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가행파라고 하는데 이 유가행파의 가르침과 이 중간학파의 가르침을 믹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분은 유가행파의 가르침을 이제 베이스를 깔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중간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교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유가행 중간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행 중간학파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외경, 외적 사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 사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하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경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유식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도 공하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도 공하고 아도 공하니까 결국에는 만물이 다 공한 걸 밝히게 되는 거죠. 제법이 공하다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간학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하시는 아주 뛰어난 당시에 이제 인도의 아주 유명한 학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딱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설에 따르면 막 자연재해가 발생했대요. 모래폭풍이 불고 막 오는 길에 뭐 도저히 뭐 티베트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변교의 이제 술사들이 막 주술을 써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송첸카포 왕이 막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감히 내가 티송대체 왕이 막 되게 힘들어했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샨타라시타 스님께서 그랬답니다.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현교의 법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다. 밀교의 법의 힘을 빌려 제압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우겐 지방에 계시는 빠드마 삼바 대사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그분의 법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분의 법력으로 제압을 해버려야지 이 자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티베트 민족들은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티송대체 왕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 빠드마 삼바 대사를 초청하는데 자, 이 빠드마 삼바 대사가 이제 그 유명한 국내에 이제 파드마 삼바바라니 알려져 있죠. 원래 발음은 이제 빠드마 삼바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티베트어로는 빼마 중내라 그래요. 빼마 중내. 그래서 빼마 중내는 빼마는 이제 연꽃이고 중내는 태어나다 뜻이죠. 빼마 중내는 연화생입니다. 연화생. 연꽃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8세기경의 인물인데 뭐 생몰 연대는 불분명한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태어나신 일이나 뭐 일대기가 역사적인 사실도 있긴 한데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거의 뭐 신화적인 인물같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닉마 쪽에서는 이제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존경을 하고 또 제2의 부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순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오디아나라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오디아나를 현대 학자들은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스와트 밸리, 스와트 지역 그 계곡 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죠. 어쨌든가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제 우겐이라 그래요. 이 지역을 우겐. 그래가지고 이제 우겐 지역의 뭐 제2의 부처시여 그러면 이제 이 빠드마 삼바 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 우겐 지역이 이제 딴뜨라가 밀교 여러 가르침 중에 이제 구야 사마드 딴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야 사마드 딴뜨라의 어떤 그 기원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인도를 방문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또 많이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밀교가 성행한 어떤 지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이곳에 다나코샤라는 호수의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연꽃 속에 발견됐는데 그거를 이제 인드라 보디라는 그 지역의 왕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다가 왕족의 삶을 버리고 이제 수행에 이제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밀교의 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다라와라는 인도인 부인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두고 이제 밀교 수행을 하셔다가 카트만두 지역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티베트에 초청돼가지고는 이제 티베트 티송대체 왕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벤고의 토속 신들을 조복을 시키고 호법신으로 다 귀의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고 또 티베트인 부인을 뒀는데 이제 왕실의 이제 뭐 왕녀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셰 초결이라는 이제 티베트인 부인을 또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셰 초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서로 스님께서 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절판되긴 했는데 이제 이분 이제 그 일대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이제 부처를 이루신 분으로 되게 존경받는 이제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파다마 삼바 대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 두 분이 이 사메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교와 밀교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또 승려들을 출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최초의 승가가 이제 구성이 되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내용이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